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랜드에서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재형 강사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여러분 얼굴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기존의 포맷과는 다르게 좀 새로운 포맷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엔 보통 동영상 강의하게 되면 이제 제가 나와서 이제 설명하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죠. 네, 그런 강의 역시도 참 좋습니다만 여러분께서 보실 때는 문제는 등등이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면이 없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저희가 새롭게 포맷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 문제를 좀 편하게 볼 수 있게끔 구성을 해봤는데요. 더 나아가서 문제를 단순하게 제가 딱딱딱 해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함께 좀 얘기를 하는 식으로 편하게 얘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께서 얘를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민법이라는 과목에서 이런 게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이것들 한 번쯤 보는 그런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참으로 중요하죠? 기출문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될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강론이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왜 중요할까요? 네, 기출문제는요. 또 그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공인중개사 문제들을 보면 다른 시험들과 좀 달리요. 유독 한번 출제됐던 내용들이 다시 출제되는 재출제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요. 민법처럼 이렇게 범위가 큰 과목일수록 전체를 한번 가볍게 훑은다는 마음보다는 중요한 부분 위주로서 자주 돌린다. 이렇게 하셔야지 보다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기출문제는 맞습니다. 우리에게 방향성을 설정해 주죠. 물론 공부를 처음 하신 여러분께서는 어디가 중요한지를 기출문제가 보더라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파트에서 이것들이 나오는지 그리고는 이 선택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썩 중요하지 않다든지 이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그런 저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서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보셔서 기본서에서 이 문장들 기출에서 봤었어. 그것들에 밑줄 치시면서 그렇게 발췌독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좀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기출입니다만 막상은 기출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약간은 망설여지거나 막막하게 본 것도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 정도를 넘어서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예컨대 기출문제는 공부가 좀 된 상태에 풀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 점수가 나온 사람이야 내 판별을 보기 위해서 공부가 좀 돼야지만 풀 수 있어 하실 것 같은데요. 막상 기출이라는 것은 수험 시작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제 책을 넘기셔서 5페이지 넘기시면 기출문제를 판단해 보시고 분석해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의 바른 공부 방향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제가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될지 그리고 기출에서 어느 파트가 중요한지 예를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께서 혹시 여유 되신다면 이번에 작년이었군요 벌써요. 29회 출제되었던 그 민법 문제 중에서 그 몇 가지 문제 풀 텐데 그 문제 보시면서 여기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한 번쯤 저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볼까요? 29회 민법 문제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라는 말 등장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법을 제가 걸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이라는 말 등장하면 무조건 동그라미 칩시오, 여러분. 가장이 딱 등장하면요. 108조의 통정의 허위 표시를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민사적 거래에서 어떠한 분란도 없으면 맞습니다. 민법이 등장할 이유가 없죠. 민법이라는 것은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약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있지 않습니까? 삼각은 A라고 했는데 겉으로는 B라고 말한다. 그럼 어떨까요?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겠죠. 바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108조 통정의 허위 표시입니다. 자,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A라는 행위를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겉으로는 B라는 행위를 하겠다 말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법 이름을 허용할까요? 그렇지 않죠. 아니, A라고 생각했으면 A라고 행위를 해야지. A라고 생각했으면서 B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법은요. 이렇게 서로 간에 다르게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해서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나요? 네, 이걸 가볍게 말씀드린다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갑과 을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짜는 겁니다. 속으로는 A라고 하기로 하면서 자, 겉으로는 B라고 하기로 마음먹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내용들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속으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증여를 했죠.
증여를 다른 말로 은닉행위라고 해요. 숨겨진 행위라는 뜻이죠. 반면에 지금 갑과 을이 겉으로는 뭘 했습니까? 매매라는 행위를 했습니다. 다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숨겨져 있는 원래 그 행위 할 것이 문제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짓말 그게 문제일까요? 맞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가장행위 그게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갑과 을에서 했었던 그 가장행위인 매매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그 숨겨져 있는 은닉행위는 증여는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갑에서 을로서 얻은 토지가 이전했습니다. 그럼 을이 증여까지 받았고 등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권행위의 등기까지 받았으니까 을이 누가 될까요? 완벽한 소유자 되겠죠. 이 완벽한 소유자는 을이 제3자인 병에 넘겨줬습니다. 그럼 병 역시도 등기를 받으면 뭐가 될까? 네, 맞습니다. 완벽한 소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108조의 통정의 허위 표시 관련된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자, 기억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맞죠, 여러분? 그들 사이에서 매매 계약은요. 위에 쓰시면 무슨 행위? 네, 가장행위입니다. 가장행위. 네. 니은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서 증여 계약은 유효하다. 증여는 무슨 행위? 은닉행위입니다. 숨겼던 행위였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갑에서 을로 증여를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진짜 갑에서 을로 등기가 이전돼 있죠? 굳이 그까지 무효를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니은번 맞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디귿번 갑은 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완벽한 소유자인 을한테서 소유권을 이전받았죠. 그러니까 병은 완벽한 소유자니까 갑이 병한테 가서 내 거 내놔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번 병이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있더라도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네, 맞습니다. 아까 정리한 대로요.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는 무효가 되지만 은닉행위는 증여가 있기 때문에 을은 완벽한 소유자 되고요. 그래서 을에서 소유권 이전받은 병은 역시 완벽한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병은 여기에 대해서 갑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분할 게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갑과 을이 있는데요. 이들 사이에서 은닉행위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우리 매매를 했다고 거짓말 하자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케이스냐?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갑과 을 사이에서 가장 행위만 있는 케이스죠. 그럴 경우는 가장이 무효되는 거죠. 보세요. 갑과 을 행위였고 갑에서 을로 움직였다고 했는데 그 행위가 무효되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을에 갔던 다시 그 등기는 다시 갑에게 와야 되는 거죠. 따라 구분하실 것은 이 통정의 표시 문제에서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행위만 있는 문제. 두 번째는 가장 행위와 은닉행위 있는 문제. 이 두 가지 있던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따라 지금처럼 가장 행위와 은닉행위 있으면 가장이 무효되더라도 은닉이 유효돼서 갑에게 을로서 유효하게 소유권 인정되지만 갑과 을 사이에서 못밖에 없으면 가장행위밖에 없으면 그때는 소유권은 다시 누구에게? 갑에게 오게 된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구분하면 되느냐? 보통 문제에서 매매로 가장하여라밖에 없으면 그땐 그냥 매매가 무효다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매매와 함께 증여가 존재한다면 그때 매매 X, 증여 동그라미라고 정리하신다면 조금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은 대리 관련된 문제죠. 여러분 항상 민법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등장하면 사람의 관계를 딱 설정하시고 문제를 보시면 편합니다. 대리는 3명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본인입니다. 본인이 이제 누구에게? 대리에게 대리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대리가 누구에게? 상대방에 가서요. 그거 계약을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리가 전 누구의 대리인데요. 저 계약서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계약을 청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요. 대리랑 이제 세금적인 것들은 오가겠죠. 하지만 정작 법률의 당사자는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본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해본다면 본인이 대리에게 대리권 수여하고요. 대리가 누구한테 가서 상대방에 가서 나 대리인데 밝히고 나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법적 효과는 누가? 이제 상대방과 본인이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3명 관계가 설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이요. 6번처럼요. 이 대리인이 도대체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이게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요. 대리 계약을 하게 되면
당신은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설정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에선 그 종이에 써진 내용만 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을지가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문제 6번 푸시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자, 갑이 누굴까요? 네, 본인이 되는 거죠. 자, 을은 누가 되는 거죠? 대리인이 되는 거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이거 잘 보세요.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요 말이 다른 말로 나 대리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따라서 을이 갑인 것을 표시하고 라고 등장하면 대리 문제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실 것은 이 문제가 어느 파트의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 객관식의 문제에서는요. 지금처럼 슬쩍슬쩍 이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다 라는 사인을 준 거거든요. 따라서 기출문제를 푸실 때 제일 먼저 께서 문제에서 뭘 보시느냐, 문제에서 어떤 표현을 쓰게 되면 이것이 어떤 내용에서의 시험 문제에 해당되는지 얘를 매칭시키는 게 중요해요. 따라 지금처럼 의 뭐라고 갑을 위한 것을 표시하고란 말 등장하면 얘는 대리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엑스토지에 대해서 병과 매매 계획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묻고 있습니다. 1번이에요.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매매 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푸신 분 있으면 아마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유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대리라는 것은 어찌 본다면 본인 밑에 있는 사람이죠. 그럼요. 대리는요. 뭔가를 좀 받아 상대한테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수동적으로.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야 이거 하세요. 이거 끝나겠습니다. 다신 계약 못하겠네요.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이건 조금 월권이죠. 그럼 1번 선택지를 보시겠습니다. 중도금과 잔금이라는 말을 보통 보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서술어입니다. 하나, 둘, 셋. 맞습니다. 수령할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내가 준다가 아니고 뭔가 받는 거죠. 그럼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계약을 뭔가 유지시켜주고 뭔가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은 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금, 잔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2번 보겠습니다. 병이 계약의 매매 계약을요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말씀드렸었죠.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인 겁니까? 본인과 상대방인 겁니다. 대리는요 약간 표현 그런데요. 본인은 그냥 좀 도와준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버리면 계약 당사자는 누구와 누가 바로 본인인 갑과 상대방인 병의 문제죠. 따라서 깨지더라도 둘이 깨진 거고요. 손해배상하더라도 둘이 한 겁니다. 따라서 을에게는 뭔가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3번입니다. 자, 병은요.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뜻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 감히 대리가 끝냅니까? 따라서 있는 계약을 유지시켜주고 뭔가를 받고 이걸 할 수 있습니다만 자기 스스로가 계약을 끝내거나 아니면 뭔가를 지시하거나 이것은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그런 맥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에요.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습니다. 그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는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와 누구라고요? 네, 본인과 상대방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대리는요. 이 본인을 위해서 좀 일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계약의 정말 주인공은 본인과 상대방인 것을 잊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해제를 하더라도 그 둘이 하는 거고요. 손해배상하더라도 그 둘이 한다 생각하신다면 좀 편하실 겁니다. 자, 5번이겠습니다. 5번. 만약 갑이 매매계약 관련돼서 포괄적 대리권을 수유한 경우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다? 연기해 줄 것을 권한을 가질 수 있더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연포라고 외우시면 돼요. 연포 이렇게. 여러분 혹시 연포탕 아세요? 아시죠? 네, 연포로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저 포괄적 대리권을 주게 되면 뭐가 가능하죠? 연기가 가능해요. 잘 보셔야 돼요. 끝내는 해제는 안 돼요. 하지만 연기라는 것은 뭘까요? 계약을 아주 여전히 유지시켜준 일이죠. 따라서 이렇게 연기시켜주거나 중도금 받거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자기 스스로가 당사자가 되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 여기서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번 문제는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은요.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법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치료약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민사적 분란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해 줄까를 적어놓은 것이 민법이라는 말씀드렸죠. 그러면 민법이 관심 갖는 것은 유효랑 관련된 계약일까요? 무효랑 관련된 계약일까요? 맞습니다. 무효랑 관련된 계약들이에요.
유효라는 것은요, 법이 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해결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케이스, 문제가 되어서 이 법률 계약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겠다. 이렇게 부여가 된 요 케이스가 중요한 케이스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읽어볼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러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10억짜리 땅인데 누가 10원에 사는 거야. 왜? 약정 잡았거든. 어떻습니까? 불공정하죠? 연애 보시기에도 10억짜리 땅을 10원에 산다면 얘는 유효를 해야 될까요? 무효를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무효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법에서도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뭐로 보고 있습니까? 무효예요. 그런데 지금 나중에 배우시겠습니다만 무효행위 전환의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A라는 행위가 보니까 무효인 거야. 그런데 보니까 요 A라는 행위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무효인데 몇 개 무효된 사유를 좀 탈탈 터니까 A 다시로는 유효하게 볼 수 있어져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행위를 할 때 이 A라는 행위로서는 무효지만 A 다시로 봤을 때는 유효하다면 요 무효행위를요, A라는 무효행위를 A 다시라는 행위로서 바꿔주는 그런 법리가 있어요. 그걸 보통 뭐라고 그런다?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그래요. 무효 전환. 그런데 시험 너무 자주 나와요.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무효라는 것은 상대적 무효와 절대적 무효가 있어요. 상대적 무효라는 것은 방금 앞에서 풀었던 통정의 표시 있죠? 이처럼요. 당사자 사이에는 무효지만 제3자의 사이는 유효가 될 수 있는 그런 무효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상대적 무효는요, 좀 약한 무효라 보시면 돼요. 반면에 절대적 무효라는 게 있어요.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인 거예요. 왜? 이게 너무 잘못이 큰 거거든. 여러분,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바로 그런 절대적 무효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요,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다시 수순해서 쓴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인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얼마큼 시험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헷갈려요. 저 어떻게 배웠을까? 여러분 절에 가시면 불전함 있죠? 불전함. 이렇게 좀 뭐 돈을 드린다든지 하는 것도 있죠? 자, 불전함 기억하세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어떤 무효행위 전환이 쓰인다. 그래서 불전함 딱 외워놓고 하시면 이렇게 해서 아마 불공정한 법률 보신다면 전환, 불전함 이렇게 외우신다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선택지 2번이에요. 선택지 2번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토지 매매 계약은요.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요. 네, 이것은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 허가 구역이라는 것은 너희 거래할 때 허가를 반드시 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불허가래요. 여러분, 허가를 받아야 될 텐데 불허가죠? 그럼 뭐가 될까? 맞습니다. 확정적 무효된다라고 정해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확정적 무효란 말이 나왔죠?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의 계약은요.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는 아직은 완벽히 무효가 아닙니다만 이 조건을 갖춰주면 유효가 되고요. 이 조건을 못 갖추면 무효가 된 것을 보통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이번에선 유동적 무효였는데 여기서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이제 그 요건을 못 갖추니까 이제 완벽한 무효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번 맞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요. 매도인이 통전 허위. 여러분 3번 먼저 봤던 내용이죠. 이처럼 공부하시면 보인다니까요. 매도인 통전 허위인이 매매를 추인했습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추장. 인디언 추장 기억나시죠? 추인하게 되면 장래효예요. 따라서 추장하시면 되겠죠? 자, 추장, 추인하게 되면 장래효다. 3번 틀렸죠? 4번입니다, 여러분. 4번 선택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으셨죠? 이거만 기억하세요. 4번 선택지에 있는 적극 가담하여 라는 말 등장하죠? 우리 시험에서 적극 가담하여 라는 말 등장하죠? 하나, 둘, 셋. 걔는 그냥 무조건 무효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그 내용이 뭐든 간에 적극 가담했다라는 말 등장하면 그냥 무효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4번 역시도 맞다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고요. 5번에서요. 토지거래 허약 구역 내에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 무효됐습니다. 그 계약이 무효로 됐는데 책임 있는 사용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효라는 것은 너무 잘못이 커서 효과를 안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누구든지가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효와 취소의 차이예요. 취소는요. 취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취소라면 무효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무효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번도 맞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번 문제는요. 11번 문제입니다.